나 왜 여기 또 회사 계정으로 들어와 있냐? 뭐 아무 상관없긴 한데. 뭐 언제는 회사 계정으로 안 들어왔어? 늘 회사 계정으로 들어오셨는데 무슨 이제 와서? 아, 그랬나? 어, 네, 계속. 최근 한두 달은 뭐 일단은 이번 달은 월로 결제하고 디스포즈 오브 파셜리 디스포즈 오브 인컴 들어오면 연결제로 바꿔야지. 개 비싸네. 근데 그 줌이 내가 이게 막강한 기능이 하나 있는 게 스피커별로 오디오를 분리해줘. 내가 알기로는 그거 줌밖에 안 돼. 그것도 있고 지금 이런 대규모 회사에서 쓸만한 페이 솔루션 중에 줌만한 게 없긴 해. 없어. 줌 욕해도 줌보다 좋은 걸 떠나서 줌에 반푸너치라도 하는 걸 찾아보라 하면 없어. 그래서 뭐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쓰는 건데. 잠시만요. 예. 아유. 뭔가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스피드런을 해야 되죠. 아니요, 제가 따라하고 있어요. 뭐 블루님은 그냥 제 걸로 하죠. 이게 이 컴퓨터 바꾸고 난 뒤에는 한 번도 코드 퀘스트를 안 했나 봐요. 여기 디스코드도 안 깔려 있고 줌도 안 깔려 있고 오디오 하이잭도 안 깔려 있어요. 오디오 하이잭 근데 바뀌었어요. 이제 저 SIP 끄고 막 그 난리치 안 쳐도 돼요. 얘네들이 드디어 방식을 바꿔갖고 아마 사람들이 추론하기로는 애플이 뭔가 그런 프라이빗 API 같은 거를 제공을 해줬다라는 카더라가 있는데 뭐 확실하진 않아요. 뭐 하여튼 오늘은 급하시다고 하니 스피드런 저희가 사실 뭐 아이패드 이벤트를 했죠.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저희가 오늘은 정말 이벤트만 할 거예요. 다른 소식들은 저희가 다음 다른 그 아이패드 소식들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고 이제 오늘은 아이패드만 다룰 건데, 그래서 저희 오랜만에 또 블루님 오셨고요.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컬러 스케일의 블루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예.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 좀 뵙고 몇 번 했는데 저희 뭐 스폰서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 그 블루님의 요즘 핫한 신제품 홍보의 시간 감사합니다. 는 이따가 끝날 때 하도록 하고요. 저희도 쓰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그건 이따가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보아하니 또 새로운 라인업을 또 준비 중이신 것 같아서 그것도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여튼, 그 전에 이제 이번에 발표됐던 내용들을 좀 다뤄볼 건데, 저희가 원래는 이벤트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딱, 이벤트에서 나왔던 순서대로 저희가 하는데, 저희 블루님이 좀 오늘은 급하시다 하셔서 순서를 바꿔서, 아이패드 프로부터 먼저 할게요. 일단 아이패드 프로의 가장 큰 중요한 중요한 이제 기술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텐덤 올레드와 바로 M4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칼럼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늘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아이패드 프로가 진짜 애플이 만드는 그런 이제 하드웨어 중에서 제일 뭔가 최첨단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하드웨어인 것 같아요. 물론 맥스 프로나 맥 스튜디오 모두 그 M2 울트라 이런 거 가장 좋은 프로세서 들어가고 하지만 사실 모든 패키지를 봤을 때 디스플레이, 프로세서, 그다음에 전반적인 하드웨어 기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애플이 공을 많이 들이는 게 이제 아이패드 프로인 것 같거든요. 특히 이번 아이패드 프로를 통해서 그게 좀 많이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일단은 저희 블루님의 전문 분야인 디스플레이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이번에 새로운 텐덤 올레드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대량 생산 제품에 적용이 되는 건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텐덤 올레드 기술이. 여태까지는 그냥 실험적으로 이론상으로만 이제 연구되고 있던 그런 건데, 요번에 이제 좀 드디어 이렇게 상용 제품에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텐덤 올레드라는 기술이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형 올레드, 그러니까 TV 패널에서는 처음부터 쓰였던 기술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TV 패널은 이제 기존에는 WOLED였고 최근에는 이제 QD-OLED 패널이 추가가 됐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 모든 서픽셀들이 똑같은 컬러로 빛나고요. 그러니까 각각의 서픽셀을 다른 컬러로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서픽셀 하나하나마다 다른 물질들을 증착시켜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기술적 난이도가 좀 커요. 화면이 커지면. 그 마스크 스텐실 같은 거를 붙여놓고 그 위에서 유기물을 증착해야 되는데 화면이 커지면 그 스텐실이 밑으로 축 처져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정확한 위치에다가 유기물을 증착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든 서픽셀을 같은 색깔로 빛나게 하고 WOLED 같은 경우에는 컬러 필터를 씌워서 이제 거기서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흰색으로 빛나게 한 다음에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을 다 버리고 초록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을 버리고 파란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을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뺄셈을 해가지고 색을 만들고요. QD-OLE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파란색으로 빛나게 만들어 놓고 그 파란색을 퀀텀 닷 물질을 이용해서 빨간빛, 초록빛으로 바꾸고 이제 그 위에 컬러 필터를 씌워서 덜 바뀐 빛들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두 기술 모두 다 이제 광 전환 효율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텐덤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형 패널에는 기존에도 텐덤을 쓰고 있었다. 대신에 이제 대형 패널은 그 파인 메탈 마스크 없이 오픈 마스크라고 하는데 전체를 똑같은 물질로 쫙쫙쫙 증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 올레드 패널에 텐덤 올레드가 적용돼서 이렇게 대량으로 양산되는 거는 이제 뭐 쿠도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의 최초의 제품 중에 하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형 패널은 WOLED나 QD-OLED 전부 다 RGB OLED에 비해서 빛 효율이 안 좋아요. 그래서 빛 효율이 안 좋은 걸 극복하기 위해서 텐덤을 쓴 거고 지금 이제 아이패드에 들어간 텐덤은 RGB OLED에서 이제 텐덤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RGB OLED들보다도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텐덤이 뭔지를 설명을 안 했구나. 최초 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텐덤이 뭔지를 설명을 안 했는데 이제 애플이 키노트에서 보면 이렇게 쫙 패널 두 개를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정확한 설명은 아니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주변에 이제 LCD 패널 두 개 겹치는 거 혹시 아세요? LCD 패널 두 개 겹쳐가지고 듀얼셀 LCD라고 A조 같은 모니터에 그런 거 있죠? 맞아요. 그런 데에서 나오는 이제 막 레퍼런스 모니터 같은데 그런 거를 쓰는데 그래서 이제 LCD 두 장 겹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OLED를 두 개 만든 다음에 겹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고 OLED라는 게 이제 되게 신기한 건데 유기물에 전기를 흘리면 빛을 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빛을 내는 그 유기물과 이제 그 유기물에서 빛이 최적으로 잘 나도록 나머지 유기물 층들을 잘 조합해서 이제 쌓아서 만드는 게 OLED인데 그게 이제 나노미터 단위 두께로 굉장히 얇습니다. 그 스택들이. 그런 빛을 내는 그 스택을 여러 번 쌓는 게 텐덤 기술이에요. 그거를 여러 번 쌓으면 왜 좋냐? 이제 버닌이란 게 오는 게 결국은 전류 밀도에 비례해서 오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좀 이야기가 빡셀 것 같고 픽셀의 면적을 넓힐 수 있으면 버닌이 그만큼 늦게 와요. 그러니까 화면을 이렇게 쫙 확대를 해보면 화면 전체가 다 빛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픽셀들 이제 점점 이렇게 있는 서픽셀들이 있고 까맣게 빈 공간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 서픽셀들의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제 OLED에 가해지는 부담이 똑같더라도 더 밝은 빛을 낼 수 있고 거꾸로 말하면 그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똑같은 밝기를 만들기 위해서 OLED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 말인즉슨 버닌이 최대한 늦게 찾아올 수 있다. 예, 그렇죠. 버닌이 늦게 온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근데 옆으로는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픽셀 피치라는 게 있으니까 아무리 옆으로 빡세게 늘려도 그 픽셀 피치를 넘어서 늘릴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위로 쌓는다. OLED를 구성하는 유기물들은 그 가시광선 우리가 보는 빛 영역대에서 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로 이렇게 쌓더라도 빛이 이제 거기서 만들어진 빛이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렇게 이제 그거를 두 층, 이번에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두 층을 쌓아서 낮은 밝기에서는 사실 전력 효율에서는 이점이 없어요. 근데 굉장히 높은 밝기로 가면 갈수록 전력 효율 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중량 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50kg는 드는 사람이 51kg는 못 들고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로 갈수록 막 어쨌든 올레드도 원래는 이제 전기를 1 줬을 때 밝기가 1이면 전기를 2 주면 밝기가 2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롤오프 구간이란 게 있는데 전기를 3을 줬는데 밝기가 3이 나와야 되는데 3이 안 나오고 2.5가 나오고 전기를 4를 줬는데 밝기가 4가 안 나오고 막 2.7, 2.8 이렇게 나오고 하는 그런 이제 처음에는 선형적이다가 이제 위로 갈수록 롤오프가 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 롤오프가 돼서 밝기가 그만큼 안 밝아진다고 버닝이 그만큼 늦게 오느냐? 아니고 버닝은 이제 전류 밀도에 따라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텐덤으로 두 장을 겹치면 두 장 패널이 각각 절반의 밝기를 내면 되니까 두 장 패널에 이제 전압이 반반 나눠서 걸리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 밀도 자체는 절반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롤오프 구간이 훨씬 더 뒤로 밀리죠. 그래서 앞쪽에 일반 올레드가 전력 효율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도 텐덤 올레드는 계속해서 이제 선형적으로 좋은 전력 특성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1번 더 전력 효율적으로 더 높은 밝기를 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밝기를 냈을 때 발열도 더 적다는 거고 이게 버닝이 단순히 이제 전류 밀도 밝기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온도가 높으면 버닝이 더 빨리 오고요. 되게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믿을 만한 거명한 분께 들은 얘기로는 이렇게 텐덤을 하면 수명이 2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3배, 4배까지도 늘어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잘 조절을 해주면. 예, 그 텐덤이 이제 그래서 더 밝고 그리고 이제 버닝에도 더 강한 이유를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 최대 밝기 1000니트 이게 SDR에서도 그냥 화면 밝기가 1000니트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되게 밝은 촬영장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 최대 밝기가 1000니트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수치고 이거는 이제 그 높은 밝기에서의 전력 효율성이 없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고 이제 HDR 피크 1600니트라는 거는 뭐 이제 그 애플이 이제 XDR이라고 이름 붙인 애들을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이제 약간 의의가 있는 거는 그 큰 화면에 올레드로 이제 1600을 찍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드니까 그 정도 크기만 돼도 뭐 물론 폰 크기에는 다들 많이 했지만 이게 커질수록 그 올레드가 아무래도 효율이 그 밝기 효율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만큼 그 크기에서 올레드로 그 정도의 밝기를 구현하는 게 뭐 그거를 해냈다는 거가 사실은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거는 저도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대형 이제 조금 더 이제 올레드 화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밝기를 좀 짜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유를 이제 추측해 보건데 일단은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최신의 제일 좋은 기술이 그쪽으로 안 들어가요. 아예 스마트폰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아예 TV로 빠지거나. 네, 이게 그 어차피 TV는 아예 만드는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논외로 일단 치고 이제 그 중소형 올레드라고 하는 그쪽의 주력은 사실 소형이거든요. 똑같은 원장에서 얼마나 많은 제품을 뽑을 수 있냐를 생각하면 핸드폰 만들어내는 게 훨씬 그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작은 애들에다가 이제 신기술이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수율도 좋고 이게 크기가 작으니까. 그래서 수율이랑 수익성이 이제 작은 화면 사이즈에서 훨씬 높기 때문에 그쪽에 첨단 기술이 먼저 들어가고 이제 스마트폰 패널을 이제 최신 공정에서 생산하면서 이제 노는 공장들이 생기면 그 노는 공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노트북 사이즈, 태블릿 사이즈의 올레드들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렉트로케미컬 조합, 보통 재료셋이라고 하는데 그 재료셋이 일단 스마트폰 거보다 뒤쳐졌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비해서 태블릿이나 노트북, 모니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체 주기가 훨씬 길기 때문에 이제 버닝에 대해서 내구성을 가져야 되는 기간이 더 긴 거고 그러면 이제 밝기를 훨씬 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제가 추측하는 두 가지 원인, 그러니까 화면 크기가 커질수록 밝기가 훨씬 더 낮게 잡혀 있는 그건데 이번에 이제 애플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텐덤 올레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최신의 굉장히 훌륭한 재료셋을 활용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텐덤으로 쌓으니까 전력 높은 밝기에서의 전력 효율이나 그 수명 문제가 동시에 해결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요 정도 사이즈의 올레드들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성능을 내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뭐 긴 대답은 필요 없을 것 같은 부분인데 사실은 뭐 약간 그런 논조들이 좀 있더라고요. 미니 LED가 더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올레드보다 미니 LED가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봤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뭐 그러니까 뭐 스레드나 트위터 이런 데서 많이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전문적으로 한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혹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네, 혹자들이 뭐 그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니 LED가 올레드보다 더 좋은 구간이 생기려면 미니 LED 휘도가 훨씬 높아야 돼요. 일단 1번은 그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존을 세밀하게 엄청 세밀하게 쪼개야 이게 좀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지금 아이패드나 맥북에 들어간 게 이미 존을 매우 세밀하게 쪼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세밀하게 이제 쪼개려면 그 액티브 매트릭스 기술을 미니 LED를 컨트롤한 데도 적용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가격이 엄청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니 LED는 아무리 잘 컨트롤을 한다고 해도 이제 태생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미니 LED랑 올레드랑 품질, 그러니까 화면 품질을 비교해서 이제 장단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려면 지금 아이패드랑 갤럭시 탭처럼 미니 LED 쪽에는 반사방지 코팅이 있고 갤럭시 탭 쪽에는 없고 미니 LED 쪽은 화면 밝기가 훨씬 높고 올레드는 화면 밝기가 어둡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올레드 쪽에 수치상으로 불리한 요소들이 가중돼야 이제 둘이 비슷한 수준이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미니 LED가 뭐 HDR 컨텐츠를 볼 때는 얘가 더 좋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미니 LED랑 휘도를 올레드가 똑같이 맞췄고 이제 새 아이패드 프로가 기존 아이패드 프로에 있던 반사방지 코팅을 뺐을 리도 없고 당연히 이제 돼 있다고 잘 써 있기 때문에 반사율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올레드가 밀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유일한 이제 걱정이라고 하면 버닌 정도?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보기에 텐덤에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엔진이 그 픽셀 사용량 카운트에서 잡는 것까지 들어가면 단점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 게다가 무게가 줄었어요. 그래서 뭐 크게 뭐 그냥 생각하실 이유 없는 정도의 의견인 것 같아요, 요건. 그쵸, 예, 뭐, 저도.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지금 오늘 일찍 끝내야 되는 이유가 내일 이제 홍콩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아이패드를 슥 하면서 이제, 사와요? 보려고 하는 건데, 이제, 제가 보고 그 소감을 또 뭐 가능하면 다음번에 나와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텐덤, 하여튼 올레드가 들어가면 약간 올레드가 들어간 덕도 있죠. 왜냐하면 백라이트 유닛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아이패드가 굉장히 이번 아이패드 프로가 굉장히 얇아졌죠. 그래서 11인치 5.3mm, 13인치 5.1mm로 13인치 같은 경우는 애플 하드웨어 중에선 가장 얇은 애플 제품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나노. 네, 도대체 몇 년 전에 단종된지도 기억이 안 나는 아이팟 나노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또 구족당하고 들어가는 그런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뭐 혹자는 애플 광택용 천이 가장 얇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걔는 프로세서랑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걔는 소프트하죠. 예,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그냥 소프트예요. 뭐 하여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번에 재밌는 얘기가 바로 M4가 벌써 나왔다. 뭐 사실 저희 지난번에 아이폰 15 프로 때 얘기를 했었나 아니면은 M3 때 얘기를 했었나 뭐 아니면 둘 다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이미 조금 예상이 되긴 했었죠. 그때 저희가 이제 3세대를 3나노 공정 얘기하면서 뭐 최대한 빨리 교체를 하려고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 아예 예측을 하게 됐죠. 그 맥북 에어가 M3를 건너뛸 거다. 뭐 물론 그건 틀렸는데 결론적으로는. 근데 지금 이거를 벌써 M4가 나온 거를 보면은 뭐 어느 정도 그 예측이
반 정도는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2세대 3나노 공정이라고 했고요. 이제 이 2세대 3나노 공정이 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TSMC 대삽질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TSMC가 5나노에서 3나노로 가면서 야심차게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한꺼번에 대거 투입하다 보니까 망한 거죠. 수율이 생각보다 너무 안 잡혀서 잡다가 결국 이제 아이폰 그 생산할 수 있는 윈도우를 한번 몇 개월 차이로 한번 놓치고, 크게 밀린 건 아니에요. 한 몇 개월 차이로 놓치고 이제 그 다음에 수율 안 나오는 상태로 억지로 생산해서 이제 A17 프로나 M3 같은 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TSMC가 이제 얘를 계속 갖고 가는 거는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다. 그러니까 거대 고객 애플이 3나노를 빨리 안 내놓으면 너를 족치겠다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N3B 생산을 한 거고, 그거는 딱 애플만 썼어요. 그리고 애플도 이제 곧 안 쓰게 될 거예요. 이거를 결국은 그거잖아요. 약간 원래 얘네들은 마음 같아서 그냥 이거는 프로토타입이었다 이러고 그냥 바로 넘어가고 싶은데 애플이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은 너네들의 목을 어쩌고 이러니까는. 예. 그러니까 N3B가 당연히 이제 그 앞에 5나노미터, 4나노미터 이런 공정보다 좋은 건 맞는데 TSMC가 처음에 이제 타겟으로 했던 그 성능에는 도달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 수율 이슈랑 연동되면서. 그래서 그렇죠. 이제 TSMC는 N3B를 버린 자식 취급을 하고 이제 족보에서 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TSMC 보면 1세대 3나노 공정, 2세대 3나노 공정 이런 식으로 이제 할 때 1세대 3나노 공정이랑 2세대 3나노 공정이랑 디자인 규칙이 거의 호환이 돼요. 그래서 1세대 3나노 공정으로 만든 칩을 이제 크게 막 엄청나게 손을 안 봐도 2세대 3나노 공정으로 이식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이제 디자인 그 규칙 호환이 되는데, 3나노 공정에서 제가 N3B 공정을 족보에서 팠다고 얘기한 게 N3B 공정이랑 N3E 공정은 그 디자인 룰 호환이 안 돼요. 그냥 별개의 그 다른 리프라고 다른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TSMC가 그냥 N3B는 그냥 애플한테 주기 위한 그냥 그걸로 하고 그냥 매몰 비용 처리를 해서 버려버린 거고, 이제 N3E로 이제 훨씬 더 수율이 높은 공정을 새로 만든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더 2세대 3나노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이제 성능, 전력 소모, 그리고 면적 요 세 가지 면에서 다 개선이 됐거나 어쨌든 후퇴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N3E 공정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 면에서는 N3B보다 오히려 후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신공정을 쓰면 막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때려 넣어서 이제 그 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신공정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N3E에서는 그런 거는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이제 애플도 N3B는 그렇게 A17 프로랑 M3 라인업에 쭉 써먹은 것 정도로 끝내고 N3E로 넘어가는 거죠. 수율도 훨씬 좋고 성능이나 전력 소모 면에서도 좋으니까. 약간 그냥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인 거네, 어떻게 보면. 예, 업그레이드인데 이제 원래는 업그레이드여야 되는데 이제 N3B 공정이 지금 이제 M4 나와서 돌아가는 걸 보아하니 이제 실제로 이제 좀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겠지만 많이 망했던 것 같아요. N3B가. 뭐 TSMC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갈아탄 거고, 어차피 N3B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공정은 N3E의 그 후속 공정이기 때문에 N3E랑은 디자인 또 설계 규칙이 호환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N3E로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그러면 최대한 빨리 M3도 그냥 대체를 시킬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네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이맥이 작년 M3가 나왔잖아요. 근데 뭐 얘네들이 아이맥이 많이 안 풀린다고 뭐 M4 업그레이드를 뭐 스킵하고 이러면은 도리어 그 TSMC가 가중되는 부담이 좀 더 크겠네요. 왜냐면 얘네들은 그걸 빨리 쳐내고 싶은데 애플이 아직도 아이맥을 M3로 아직도 그대로 두고 있어. 이러면은 계속 가중이 되니까 결국은 뭐 M3는 최대한 다 바꾸려고는 하겠네요. 뭐 이렇게 스킵하고 뭐 이런 거 없이. 네, 그 제가 이제 M4를 초기 이제 결과들로 분석 뇌피셜을 펼쳐보면 M4의 CPU랑 GPU 코어가 그냥 M3의 CPU, GPU 코어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거나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소수점 그 심디 연산이라고 하는 그쪽을 약간 손본 정도? 그러니까 CPU, GPU 마이크로 아키텍처로만 보면 M4라기보다는 이제 M3 플러스에 가깝지 않나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근데 N3E가 이게 N3B가 생각보다 망해서 N3E로 오면서 공정 향상분이 꽤 있었던 것 같고요. 클럭이 4.4GHz까지 올랐는데 거의 10% 가까운 클럭 향상이 있었고, 그래서 일단 그냥 클럭이 10% 오르면 무조건 성능이 10% 정도 오르는 거니까 그 정도를 공정 향상분에서 먹었고, 그리고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CPU의 애플은 이제 AMX 코어라고 뉴럴 네트워크 연산을 포함한 행렬 연산을 가속하는 블럭이 CPU 파이프라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CPU에서 도는 코드에서 이제 애플이 제공하는 이제 코어 ML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엑셀러레이트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이제 걔가 자동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건데, 뉴럴 엔진이나 GPU가 있어도 CPU의 AI 연산 성능이 높은 거는 중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LLM 같은 모델을 돌린다고 할 때도 이제 텍스트를 토크나이즈를 하고 그거를 이제 또 하는 요런 그 전처리랑 관계된 요런 과정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 연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캐시 안에 데이터가 담겨 있고 이런 그 좀 딥하게 들어가는 여러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스루풋이 뉴럴 엔진이나 이런 전용 NPU나 GPU가 훨씬 높다고 하더라도 CPU에 비해서 CPU에서 연산을 하는 게 더 빠를 때가 있기 때문에 CPU AI 연산 성능을 강화하는 거는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강화된 CPU를 가지고 언제 CPU에서 AI 연산을 해야 되고, 언제 GPU에서 AI 연산을 해야 되고, 언제 NPU에서 AI 연산을 해야 되는지, 요거를 이제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이제 잘 컨트롤 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M4는, 근데 사실 옛날 인텔 생각해보면 틱톡 했을 때 아키텍처 그대로 공정 업그레이드 한 게 한 세대였고, 그쵸. 공정 그대로 아키텍처 가는 게 한 세대였고,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M4를 뭐 M3 플러스다 이렇게 폄하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뭐 거기다 인텔은 막 13세대, 14세대 이렇게는 망했죠? 아키텍처도 바뀌지 않고 공정도 바뀌지 않은데 이제 그 세대는 바꾸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뭐 그 아키텍처를 이제 만약에 M3 거를 거의 그대로 갖다 쓴 게 맞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이제 좀 뭐 비난 포인트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성능 향상은 기대했던 것보다 높았다. 그러니까 N3B 공정이 생각보다 망 공정이 맞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 공정에서 빠져나가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능 향상이 어느 정도는, 예, 원래 3나노에서 기대했던 성능이 요거였구나. 그런 거, 원래 TSMC 3나노에서 기대됐던 성능이 원래 요거였구나라는 생각이랑 플러스로 이제 그 뉴럴 엔진 AMX 그 코어가 추가가 되면서 긱벤치 6 일부 시나리오에서 점수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아, 예, 맞죠. 걔가 이제 약간 전체 점수를, 싱글 코어 점수를 약간 왜곡시키는 그게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데 빼고 보더라도 뭐 사실 한 세대의 싱글코어 성능 10% 향상, 거기다가 효율코어 2개 더 늘어나면서 멀티코어 성능 20% 가까이 향상이면 뭐 훌륭한 향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도 단 6개월 만에. 그쵸.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또 그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CPU 코어 구성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44코어라고 해서 고성능 코어 4에 그 고효율 코어 4 이렇게였는데, M4는 고성능 코어 4, 고효율 코어 6으로 바뀐 것도 아마 그 점수 뭐 안 좋게 말하면 이제 그 멀티코어 점수 뻥튀기 하는데 좀 어느 정도 기여를 했을 거고요. 뭐 사실 근데 그거는 멀티코어 점수 뻥튀기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멀티코어 성능이 높아진 거죠. 예. 코어 수가 늘어서. 예. 그래서 뭐 그 애플에 따르면 M2보다 50% 정도 성능이 더 나아졌다고 하고요. 뭐 이런 다양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말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근데 저 애플이 좀 사양 장난질을 좀 했는데 원래는 여태까지는 이제 M1과 M2 같은 경우는 용량별에 따라서 이제 메모리의 차이를 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코어도 하나
이제 256이랑 512기가는 성능 코어 하나가 꺼지고요.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1테라, 2테라를 선택을 해야 이제 완전히 풀 스택 M4를 쓸 수 있다. 그게 있는데 약간 맥처럼 이제 CTO 관리하는 거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용량별로 이거를 묶는 거를 보면은 사실 맥처럼 그렇게 이제 딱 M3 선택하세요, 뭐 메모리 선택하세요, 뭐 그다음에 SSD 선택하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안 하기로 선택을 했다. 그거는 뭐 이제 SKU 개수 늘어나는 게 싫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렇죠. 이게 더 깔끔하게 하니까 물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걸 다 넣고 싶다 하고 하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최소 270만 원이거든요. 저 이제 512기가 11인치 아이패드 프로가 280인가 70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네, 1테라. 예, 1테라를 최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 가격은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GPU는 코어 10개짜리라는데 이것도 약간 M3의 설계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뭐 설명들 봤을 때 뭐 M3에서 나왔던 얘기들 다이내믹 캐싱 그때 저희가 M3 나왔을 때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설명했던 그 다음에 또 레이 트레이싱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예시로 나왔었죠. 그래서 뭐 M2 대비 4배 렌더링이 4배 개선이 됐다는데 이건 사실 뭐 M3에서 M4로 왔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M2에서 M3 왔을 때 좀 많이 개선이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4배 렌더링 성능이라는 게 그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 가속을 쓸 수 있는 렌더링이에요. 이게 옥테인인데 그게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 가속으로 레이트레이싱을 하면 당연히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 가속이 없는 M2에 비해서 엄청 성능이 높죠. 네. 제 생각에 여기도 이제 아마 한 공정 향상분 정도 M3랑 비교하면 공정 향상분 정도의 성능 향상 한 10% 끝이 한 아닐까. 20%. 예. 10% 정도? 예. 네. 그리고 뉴럴 엔진이 좀 특이해요. 뉴럴 엔진을 좀 많이 불렸든지 아니면 애플이 뭐 이거를 뭐 벤치마크 기준으로 또 바꾼 건지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똑같이 코어 16개짜리고 근데 뭐 코어당 뭐가 개선이 됐는지 초당 38조 연산 작업이라는데 이게 M3는 18조였거든요. 그래서 2배 이상의 이제 성능 개선이 있었는데 애플이 이거를 딱히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38조 가능하다고만 얘기를 했고 뭐 이제 M3나 뭐 M2 대비 뭐 몇 배가 더 빨라졌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이게 뭐 이제 애플도 뭐 WWDC 때 AI 이런 거를 많이 할 테니까 그래서 그거를 미리 바라보고 이제 좀 뉴럴 엔진을 강화를 시켰든지 아니면 애플이 또 이제 이 연산 작업이라는 그 정의를 바꿨든지 일 것 같은데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블루님은? 그러니까 이게 그 38조, 그러니까 이게 테라옵스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이기만 하면 되고 어떤 연산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GPU 연산 성능, GPGPU 연산 성능 얘기할 때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테라플롭스라고 얘기해요. 부동 소수점 연산, 그러니까 테라플롭스라는 거는 이제 정수,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정수 연산이 아니라 몇 점 몇 이렇게 부동 소수점도 번역이 참 마음에 안 들어. 그 떠다니는 소수점이란 뜻인데 플로팅 포인트 일본식이죠. 그 뭐 어쨌든 그냥 소수, 그냥 뭐뭐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숫자를 계산하는 그게 훨씬 정수 연산보다 훨씬 복잡하니까 이제 그래서 플롭스라고 하면 그런 부동 소수점 연산 개수인데 이게 테라옵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정수 연산도 포함이 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M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이 옛날부터도 그랬고 이제 M3 같은 경우에는 16비트 연산, 16비트 부동소수점 연산, 16비트 정수 연산 뭐 이런 것들을 초당 18조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 M3에 들어갔던 뉴럴코어 같은 경우에는 8비트짜리 숫자를 줘도 계산은 할 수 있는데 계산을 2배 빠르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8비트짜리를 줘도 초당 비슷하게 18조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요번에 M4 같은 경우에는 16비트를 줬을 때는 초당 38조에서 아마 반이 깎인 19조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M3랑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한 5% 정도 성능 향상이니까 말 그대로 공정 개선분 정도 수준인 거고. 근데 8비트짜리 숫자를 줬을 때는 연산을 이거보다 2배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6비트짜리 AI 시나리오에서는 기존에 비해서 성능이 한 5%밖에 안 좋아지지만 8비트로 이제 퀀타이즈가 된 그 이제 양자화가 잘 된 이제 소비자 모델들을 구동하는 경우에는 2배 이상의 성능 향상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냥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를 좀 끔찍이 아낀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게, 이제 M이 사실은 우리가 뭐 애플이 공식적으로 공인하진 않았지만 맥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맥용 칩이라고 이제 M이라고 해놨는데 그걸 최신형을 아이패드 프로에다 먼저 썼다. 네. 좀 네. 네. 그러고 이제 좀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이제 프로세서도 뭐 이러나 저러나 더 좋아졌고 이제 뭐 더 얇아졌고 바디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력학 쪽으로 이제 발열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이제 20% 연력학 성능 개선을 했다는데 이게 뭐 애플 로고에다가 애플 로고를 구리로 만들었다는 건지 아니면 거기다가 구리로 만든 방열판을 덧댔다는 건지 뭐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아니면 진짜로 애플 로고 자체가 하나의 방열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뭐 이제 이제 케이스에다가 이제 그래핀이라 그랬거든요. 뭐 그래핀 시트를 발라서 이제 열 전도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열을 최대한 이제 그 알루미늄 바디 전반적으로 이제 퍼뜨리게 만드는 그거를 해서 연력학 성능을 20% 개선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기계에서 열을 제거하는 방법은 열이 전달되는 방법은 이제 전도, 복사, 대류 이 셋 중에 하나인데 그 뭐 액티브 쿨링이 아니니까 공기 흐름에 따른 열 제거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남는 게 전도, 복사인데 사실 전도도 그 독립형 기기가 어디다가 열을 전도를 하겠어요. 주변은 공기로 둘러싸여 있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손 같은 게 잡고 있을 텐데 거기다가 열을 갖다 때려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화상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전도도 없고 이제 이런 형태의 기기는 대부분 복사로 열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제 열원에서 열을 가져다가 넓은 면적으로 열을 퍼뜨려 놓으면 복사로 이제 열이 쫙쫙 빠져나가는 속도 복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빛으로 열을 빼는 건데 그 사람 몸에서는 빛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사실 적외선 카메라로 찍어보면 보이잖아요. 그 온도에 따라서 이제 모든 물체들은 다 빛을 이렇게 복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복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애플 로고 근처에 이제 프로세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열을 뽑아내서 그 뽑아낸 열을 그래파이트로 이제 후면 전반적으로 쫙 퍼뜨려 가지고 복사를 늘려서 이제 그 열을 뽑아내는 성능 그거를 20%더 늘렸다는 거고 그 말인즉슨 이제 동일하게 얘기하면 지속 성능이 20% 늘었다로 치환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에 이제 액티브 쿨링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지속 성능을 잡기 위해서 뭐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예. 네, 뭐 물론 아이패드에 뭐 그런 지속 성능을 할 게 뭐가 있냐라고 물으시면 네,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해볼게요. 예.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좀 얘기가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기 전에 뭐 이제 카메라 하드웨어에서는 조금 변화가 퇴보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번에 카메라 하나가 빠졌죠, 아예. 초광각 카메라를 빼버렸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플래시를 개선을 했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에 대한 개선이냐? 바로, 문서 스캔을 할 때 이제 플래시를 터트리면서 이제 주변 상황을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스캔하는 이제 문서에 고르게 빛이 퍼지게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아이패드를 대고 이제 스캔을 하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조명이 아이패드에 이제 막혀서 이제 그림자가 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플래시를 터트릴 때 이제 그거를 최대한 고르게 퍼뜨리게 하는 뭐 그런 기술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뭐 사실 아이패드의 카메라의 용도가 거의 대부분 이제 스캔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괜찮은 개선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옛날에는 막 이제 좀 어르신들 나이 지긋하신 분들 뭐 요즘은 잘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옛날에 막 아이패드 들고 이제 여행 가면은 아이패드 들고 사진 찍으시고 영상 찍으시고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었는데. 아 그래요? 그 옛날에 그 언제였지? 대학교 1학년 때였나? 그때 제가 아이패드 2인가를 들고 사진 찍고 했던 것 같아요. 화면이 커서 좋더라고요.
예. 뷰파인더가 이렇게 크니까 좋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거의 그 수준으로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하도 그거는 이제 뭐 사회적으로 이제 뭐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지 뭐 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런 걸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요즘은 카메라 대부분 그거에 쓰이는 거 생각하면 그리고 전면 카메라가 드디어 이제 세로에서 가로로 갔습니다. 가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제 애플 펜슬의 그 이제 충전 메커니즘이 바뀌어서 뭐 이따가 얘기할 이제 애플 펜슬 신형 애플 펜슬 같은 경우 애플 펜슬 프로 같은 경우는 호환이 안 돼요. 그 구형 아이패드들이랑 호환이 안 되고 이제 구형에 쓰이던 애플 펜슬 2세대는 또 이제 이 신형 아이패드들이랑 이제 호환이 안 돼요. 근데 일단은 뭐 대부분의 이제 그런 영상 통화가 가로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그게 맞는 변화죠. 맞다. 그걸 까먹고 얘기했네. 저희 그 디스플레이에 일단은 디스플레이 이름이 그래서 뭐 이제 텐덤 올레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는 울트라 레티나 XDR이 됐고요. 이제 아이폰에도 이제 아마 다음 이제 16에도 이제 그거 하지 않을까요? 저 울트라 레티나 XDR 할 것 같은데 이번에 루머 보니까 걔네들도 뭐 이제 저 SDR 밝기가 지금 거기도 1000니트 찍을 거란 얘기가 있던데. 뭐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 프로에 처음으로 이제 나노 텍스처 글라스가 들어갔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까먹고 얘기를 안 했는데, 뭐 블루님도 뭐 그때 영상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나노 텍스처 글라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원래는 디스플레이 표면을 이제 어떻게 보면 깎는다 그래야 되죠. 그걸 깎아서 이제 난반사를 유도를 어떻게 보면 하는 거잖아요. 그게 원리죠. 근데 이제 유리를 직접 깎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내구성에 좀 취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이제 저 프로 디스플레이 XDR이나 이제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이제 나노 텍스처 그걸로 사면은 융을 주죠. 저 25,000원짜리 가격 올랐나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는 옛날에 25,000원짜리였던 이제 저 광택용 천을 같이 줍니다. 그걸로 닦으라고. 근데 아이패드에다가 이거를 넣으면 아무래도 아이패드는 이제 뭐 저 모니터들과 다르게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터치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애플 펜슬로 긁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려가 더 많은 부분이 있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저 뭐 화학 처리가 추가로 됐다고 해요. 아마 뭐 경화 처리가 좀 추가로 들어갔는지 그래서 이제 뭐 뭐 손가락으로 문지르거나 뭐 애플 펜슬로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내구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제 행사장에서 이제 애플 그쪽에 물어봐서 들은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모니터랑 다르대요. 이제 처리 자체가. 근데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 나노 텍스처 글라스를 선택을 하면은 저 아이패드 프로를 살 때 광택용 천을 같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닦는 거는 광택용 천으로 하시라. 근데 아무래도 좀 그거를 고려를 하긴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기존의 모니터들에 비해서. 왜냐면 얘는 들고 다니는 애고 손가락으로 자주 문지르는 애고 그 다음에 뭐 애플 펜슬로 막 긁고 다니고 막 이런 애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내구성에 대한 그 생각을 하긴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이 나노 텍스처 글라스는 어떤 분들에게 좀 좋을 것 같으신가요? 저 블루님은 좀 추천을 어떤 분이 좋을 것 같다 이거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나노 텍스처 글래스라는 게 결국 이제 반사를 없애주는 건 아니거든요. 반사의 양을 줄여주는 건 아니고 반사의 방향을 바꿔주는 건데 이게 그 거울처럼 비치는 글레어한 반사율이 같다고 쳤을 때 거울처럼 비치는 글레어한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등이나 이런 광원이 직접 비쳤을 때 그 광원 비친 게 이제 정반사돼서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눈부심이 있어서 이제 글레어 패널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반대로 그 나노 텍스처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광원이 있는 그 지점의 밝기는 낮아지지만 그 광원 주변의 밝기는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환경에 있다 그러면 전반적인 화면 전체적인 밝기는 나노 텍스처 글래스 쪽이 더 높고 그러니까 여기서 밝기가 높다는 건 블랙의 밝기가 높다는 거니까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올레드를 쓰는 이유는 블랙의 밝기를 낮추기 위해서인데 블랙의 밝기가 높아진다는 건 안 좋은 겁니다. 블랙의 밝기가 높아지는 대신에 광원이 직접 비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옷을 입고 있는데 작업자가 옷을 입고 있는데 옷에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뭐 그런 막 좀 컬러 포인트들이 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비쳐서 눈에 들어오는 그런 그 지점에서의 컬러 특성은 당연히 글레어가 안 좋지만 나머지 지점에서의 컬러 특성은 글레어가 더 좋다. 이게 그 우주 생각하면 되는데 낮에 이제 지구에서 태양을 보면 태양이 제일 밝지만 그 옆쪽으로 이제 하늘이 다 밝잖아요. 파랗게.
근데 우주로 대기가 없는 우주로 나가서 태양을 보면 태양 쨍하고 밝고 태양이 없는 곳은 시꺼멓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글레어랑 안티글레어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태양 원래는 이제 태양 빛이 원래는 안 와야 되는 방향에서 산란이 되면서 그쪽에서도 빛이 오니까 그쪽이 전체적으로 다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글레어도 원래 글레어에서는 반사가 안 돼서 그 시꺼멓게 보여야 될 부분에 추가적인 반사가 되기 그 다른 방향에서 오는 반사의 방향을 바꿔서 우리 눈으로 던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사용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거슬리느냐 주변이 되게 밝으면 이제 그 사람이 막 비치고 이런 것 자체가 거슬리거든요. 상이 비치는 게 눈에 보이면 초점이 이제 멀리 갔다가 가까이 왔다, 멀리 갔다가 가까이 왔다 하는 요것도 되게 거슬리고 그 특정한 내 얼굴의 컬러라든지 뭐 옷의 컬러라든지 요런 게 이제 화면에 그대로 비치기 때문에 그 부분 컬러가 정확하지 어차피 그 다 부정확해지는데 특히 더 부정확해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되게 밝은 환경 그리고 이제 막 그 고정된 자리에 앉아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되게 밝은데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나노 텍스처가 좋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고정된 자리고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나노 텍스처에서 오는 여러 단점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가격 포함해서 이제 여러 단점들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노 텍스처를 쓸 이유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스탠다드 글라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글레어가 너무 거슬리시는 분들만 나노 텍스처를 고려해 보시라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 나노 텍스처 글라스도 1테라와 2테라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웬만하면 스탠다드 하시라 이 얘기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진짜로 내가 이거를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면은 사실 그분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웬만하면 스탠다드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사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블루님은 가보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저 블루님의 홍보 타임 사실 아이패드랑도 좀 관련이 있죠. 이번에 저희 블루 컬러 스케일의 직접 설명하시죠. 저 지금 말을 잘 못하겠네. 예. 그 컬러 스케일 반사 캔슬링 강화 유리 스크린 프로텍터인데요. 길다. 사실 이제 아이패드처럼 기본적으로 반사 방지 코팅이 돼 있는 제품에다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붙이고 쓰는 겁니다. 컬러 스케일 반사 캔슬링 강화 유리 스크린 프로텍터를 포함해서 반사율을 줄여주는 유리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아이패드에선 사실 반사율 줄여주진 않아요. 반사율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일반 유리를 붙였을 때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부터 그런 캠페인 아닌 캠페인을 했는데 아이패드에 아무것도 붙여 쓰지 마세요 했는데 말 안 듣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실 그게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애플이 이제 애플 펜슬 지원을 한답시고 이제 그 코팅이 달라요. 그 뭐 유분 방지 코팅이 달라서 약간 뻑뻑해. 지문이 엄청 잘 묻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면 지문 그것도 있고 필기감 때문에 붙이는 분도 있고. 뭐 그거는 애초에 화면 그 화질 자체는 포기하신 거 아닐까 그거를 위해서. 그렇죠. 화면 완전히 품질이 엄청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거는 진짜 안 좋아져요. 맞아요. 그건 진짜 필기감을 위해서 필기감을 위해서 모든 거를 포기하는 거죠, 사실. 하여튼 계속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나머지 이왕 붙여 쓰실 거면 좀 화면을 덜 망가뜨리는 걸 붙여 쓰시라 하는 의미에서 아이패드용으로도 반사 캔슬링 스크린 프로텍터를 출시를 해볼까 하는 상태고요. 근데 이게 또 단가가 워낙 비싸가지고 마진을 줄이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원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꽤 세네 진짜. 그것 때문에 출시 안 하려고 했는데 워낙 이제 또 요청 사항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어때 하면서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미니는 없나요 진짜? 미니도 그 수요 조사 페이지에 올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오케이. 그럼 미니도 받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수요 조사는 받을 텐데 아마 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일단은 뭐 미니에 저런 비싼 유리를 붙일 사람이 있을까 조금. 근데 미니는 하네요. 저거보다 가격이 훨씬 내려가긴 할 거예요. 이게 화면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반사 방지 코팅 수율 문제 때문에
가격이 이제 퍽퍽퍽퍽 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 미니 정도 사이즈는 저거보다는 훨씬 쌀 거예요. 네. 뭐 이미 그리고 아이폰이랑 갤럭시용으로는 이미 하고 계시죠. 이제는 제품군이 꽤 다양해졌는데. 예. 네. 12도 하시네요. 이제는 옛날에는 14 정도까지만 하셨던 것 같은데 12, 13, 14, 15. 뭐 그리고 이제 신제품, 예. 신제품 나오는 대로 그리고 이제는 올해 이제 16 나오는 대로. 예, 이게 근데 이제 뭐 이거 뭐 저희가 뭐 공식 스폰서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단점 하나 말씀드리자면 비쌉니다. 비싸긴 비싸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비싸지. 근데 예. 그리고 제가 좀 제가 이걸 붙인 지가 얼마나 됐지? 그래도 한 두세 달? 두세 달? 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잔 흠집들이 조금 생기긴 했습니다. 뭐 제가 좀 험하게 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근데 사실 모든 유리는 흠집이 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진짜로 쨍합니다. 진짜 특히 이거를 진짜로 느끼게 되는 게 주간에서 봤을 때 이제 한낮에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야 이거 진짜 밝다. 반사도 이제 뭐 제 얼굴이 반사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화면이 그냥 밝기가 쫙 올라가는데 진짜로 밝은 게 보일 정도로 진짜로 이제 눈에 띄게 좋아지고요. 그래서 네 한번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폰에는 거의 정말 붙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갤럭시는 이제 요번에 S24 울트라가 좀 코팅이 이제 저 반사 캔슬링 코팅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추천은 안 드리나? 뭐 그냥 웬만하면은 맨 디스플레이로 쓰시는 건 추천드린다고 하셨죠, 그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아이패드랑 비슷하게 이제 그래도 맨 디스플레이로는 못 쓰겠어. 무조건 뭘 붙여야겠다 하시면 요거를 붙이는 게 제일 낫다. 예, 그렇죠. 예, 뭐 하여튼 그렇고요. 블루님도 바쁘신데 오늘 오랜 시간 같이 못해서 제가 아이패드를 직접 이제 한번 실물을 보고 좀 추가적인 정보를 말씀드릴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마침 다음 달에 WWDC 때문에 한번 또 나오셔야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뭐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저희 블루님께 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 일단 블루님은 또 이제 또 내일 또 먼 길 가실 준비를 하시러 또 가시고 저희는 또 계속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블루님 들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예. 안녕히 가십시오. 가세요. 네, 블루님 가셨고요. 저희는 또 나머지 또 내용들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사실 다행히도 블루님 계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 2개는 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를 안 했냐? 아이패드 에어. 일단은 그 아이패드 프로 하던 거 먼저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패드 에어 얘기를 할게요. 아이패드 에어는 그렇게 많이 얘기할 건 없는데, 일단은 프로 앱들이 이번에 좀 새로운 버전들이 나왔죠. 이제 애플 말로는 파이널 컷 프로와 로직 프로 2라는데, 일단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이제 헤드라인 기능으로 선보인 게 바로 라이브 멀티캠 기능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최대 4대의 아이폰을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카메라 오퍼레이터는 그냥 그 아이폰을 잡고만 있으면은 이제 이 아이패드로 이제 보고 있는 이제 뭐 촬영 감독이겠죠. 촬영 감독이든 그냥 감독이든 직접 이제 그 카메라를 보면서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직접 그 아이폰 카메라를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해서 아이폰에는 파이널 컷 카메라라는 새로운 앱이 나온다고 하고요. 이제 이거 앱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능 말고도 이제 좀 약간 프로 비디오 이제 뭐 촬영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블랙매직 카메라를 보고 배 아파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뭐 하여튼 네 뭐 듣기로는 지난번 이제 M3 이벤트 때 이제 아이폰으로 찍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블랙매직 카메라를 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수요를 잡으려는 이제 자체 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로직 프로 2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AI 기능들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요번에 이제 AI를 활용한 이제 그런 스튜디오 가상 악기들 있잖아요. 뭐 내가 뭐 보컬이랑 뭐 기타만 쳤어. 그러면은 뒤에 배경에다가 뭐 드럼이나 아니면 베이스 뭐 이런 걸 넣고 싶어. 아니면 뭐 키보드 뭐 이런 걸 넣고 싶어. 이러면은 이제 AI가 이거 이제 이 녹음된 거를 판단을 해서 적당한 거를 넣어준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뭐 이제 패러미터가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런 기능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음성 메모로 그냥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내가 연습을 할 때 뭐 보컬이랑 뭐 이런 거 한꺼번에 녹음을 해서 이제 저 로직 프로에다가 넣으면은 이거를 AI가 또 분석을 해서 악기와 보컬을 분리해서 이제 트랙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아이패드 프로에 사용하는 거를 포기하고 나서 이제 로직 프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로직 프로로 실제로 제 팟캐스트를 이제 쿠도캐스트를 편집을 할 수 있을지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인데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외에 이제 액세서리들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 액세서리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신형 매직 키보드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그 사악한 가격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45만 원 정도 하고요. 예, 11인치가 45만 원, 이제 13인치 버전은 52만 원. 아주 사악하죠, 가격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가격을 안 올렸어요. 이걸 또 올렸어 봐. 네. 전반적으로 이제 아이패드가 얇아졌다 보니까 이제 그 매직 키보드도 좀 많이 얇아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벼워졌대요. 왜냐면 애플이 그 전 세대 매직 키보드의 그 무게를 공개를 따로 안 했을 정도로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이패드 본체보다 무게가 무거웠던 걸로 알아요. 매직 키보드가. 근데 이게 뭐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뭐 이제 아이패드를 부착을 해서 이렇게 열었을 때 뒤로 안 넘어가게 하려면 이제 밑에다가 좀 무게를 좀 배분을 좀 해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무거웠던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뭐 이번에 아이패드가 많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의 매직 키보드 자체가 그렇게까지 무거울 필요는 없어져서 이제 좀 가벼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전 매직 키보드에 이게 없어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던 이제 펑션 로우와 그 다음에 이스케이프 키가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그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특이사항이라면 밑에 팜레스트나 이제 밑에 합판 케이스의 이제 안쪽 부분이 다 알루미늄으로 바뀌었고요, 이번에. 네, 그리고 뭐 그래서 좀 더 견고하겠죠? 그리고 트랙패드가 좀 더 넓어진 것과 더불어서 포스터치 기반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예전 거는 이제 다이빙 보드 이제 버튼으로 눌러야 했던 거라면은 이제 이거는 그 센서로 이제 그 클릭을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 탭틱 엔진으로 그 클릭을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하죠. 이거는 이제 원래 아이패드, 원래 이제 맥북, 지금 현재 맥북들은 다 적용돼 있는 그 트랙패드 방식이고요. 그래서 뭐 백라이트 다 원래 것도 그랬지만 백라이트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이전 키보드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썼거든요. 키감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이패드 프로를 산다고 하면은 거의 필수 액세서리죠. 저는 글을 쓰는 일을 한 사람이라서 거의 필수. 불만이 있었다면 이제 때 타는 재질이었는데 지금 팜레스트가 알루미늄이라니까 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됐고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제 뒤쪽은 그대로라는 게 조금. 예, 뒤쪽은 뭐 답이 없긴 한데 그래도 팜레스트에 이제 때 타는 문제는 해결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이게 때를 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달아서 그렇게 되는 건지 뭐 하여튼 뭐 인과관계 문제. 흰색이 좀 심했죠. 네, 흰색은 좀 사실 그건 흰색은 검정색은 사실 걱정이 없는데 흰색은 나오자마자 야 저것이 바로 뭐 표가 나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뭐 그리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글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필수적인 액세서리가 되고요. 매직 키보드는. 그리고 애플 펜슬이 새로 나왔는데 이제 이름이 애플 펜슬 프로입니다. 나중에 이제 애플 펜슬 프로 2세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크게 개선된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이제 스퀴즈라 그러는데 이거를 진짜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도 기사 쓸 때 이거 참 쉽지가 않았는데 약간 애플에서 그냥 스퀴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꽉 쥐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압력을 줘서 꽉 쥐는 이제 거기에 이제 압력 감지 센서가 들어가서 이제 이걸로 이제 뭐 쇼컷 같은 거를 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꽉 쥘 때 이제 스퀴즈를 할 때 이제 위에 탭틱 엔진이 있어서 진동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안에 자이로스코프가 들어가서 이제 저 배럴롤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펜슬을 틀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포토샵이나 뭐 프로크리에이트나 이런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앱에서 이제 그 펜촉 중에 이제 굉장히 길다란 촉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각도를 바꿀 수 있다.
얘가 자체적으로 그냥 이거를 애플 펜슬을 트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각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이 찾기 기능이 드디어 지원이 돼서 애플 펜슬 잃어버리신 여러분께 드디어 한 줄기 빛과 같은 기능이 생겼지만 나이 찾기가 한국에선 병시상 예, 뭐 네. 해당이 없다. 예, 뭐 사실 그리고 웃긴 게 뭐였냐면은 사실 애플이 이제 또 애플 펜슬 비교표 이거 있거든요. 굉장히 긴 거. 거기에 해외 버전에는 나이 찾기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그게 슬쩍 빠져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뭐 네. 옛날에는 그래도 에어태그도 팔고 그러는데 뭐 하여튼 예. 그렇고요. 그래서 애플 펜슬 프로도 사실 저는 가격을 올릴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19만 5천 원으로 가격이 동결이 됐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일단은 우리나라 가격이 좀 올랐어요. 뭐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사실 뭐 이렇게 올레드도 저렇게 최신 기술 쓰고 막 이러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환율 크리까지 맞아서 149만 원이 됐고 11인치 그다음에 13인치는 199만 원. 그러니까 뭐 사실상 200만 원으로 시작이 되는 그거죠. 그래서 저희가 또 늘 신제품 나올 때마다 하는 우리 드림 스펙 맞추기 게임을 해보자면 저는 옛날에 맞춰봤거든요. 11인치 아이패드 프로에 제가 얘기하는 동안 다른 두 분도 한번 스펙 하나 맞춰보시죠. 11인치 저는 무조건 작은 걸 선호하기 때문에 11인치의 스페이스 블랙에 이번에 좀 SSD를 올려보고 싶어서 512GB로 하고요. 그다음에 스탠다드 글라스 왜냐면 어차피 1테라 뭐 나노텍스처럼 1테라랑 2테라밖에 안 되니까. 그다음에 저는 아이패드는 거의 늘 셀룰러를 넣기 때문에 셀룰러로 하고요. 그다음에 뭐 등등등등 그리고 애플 펜슬이 있는데 저는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아니라서 사실 애플 펜슬 프로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작년 이제 쿠도캐스트 망 어워즈에 이제 망 하드웨어 후보 있었던 USB-C 애플 펜슬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애플 펜슬 프로랑 호환이 안 되거든요. 이제 애플 펜슬 프로는 이제 구형 거에서 못 쓰고 그다음에 이제 구형에서 쓰시던 애플 펜슬 2세대는 이제 여기에 호환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카메라가 가로로 바뀌게 되면서 원래 이제 그쪽에 이제 그 애플 펜슬 이제 뭐 마운트에서 뭐 충전도 하고 페어링하는 그게 거기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재설계를 해야 했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됩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넣은 거 뭐 애플케어 플러스 나중에 추가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221만 8천 원이에요. 저는 그렇고요. 땅호공님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사용을 맞추셨나요? 꿈의 스펙은 당연히 이제 맥시멈 이제 풀옵션일 텐데 현실적으로 네. 지금 제가 진짜로 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산다면 네. 이제 가볍게 11인치를 고를 것 같고요. 지금 12.9는 잘 쓰고는 있는데 이걸 휴대용으로 쓰려면 손목이 너무 아파요. 게다가 이제 매직 키보드까지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이제 키보드는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주 3년 동안 쓰면서 잘 깨달았기 때문에 키보드는 추가하지 않을 거고요. 참고로 그 매직 키보드 여기에 추가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적은 221만 8천 원에는 매직 키보드 가격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추가하면 260만 원이 넘습니다. 화이트 해가세요. 색상이 좀 고민인데 네. 일단 11에 256하고 스페이스 블랙하고 셀룰러 있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펜슬은 프로를 살 것 같은 게 이제 필기할 때도 저런 스퀴즈 있으면 편하거든요. 막 하이라이터라든지 펜 색상 바꾸기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지금은 매번 찍는 게 굉장히 귀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스퀴즈가 지원이 된다면 스퀴즈 하면서 펜 종류 바꾸거나 뭐 글씨 바꾸거나 두께 바꾸거나 하는 게 지원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필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펜슬 프로 어차피 10만 원 차이면 거의 2배 차이구나. 10만 어쨌든 19만 5천 원 주가면 얼마야? 한 8만 원 차이? 한 8만 원 정도 차이. 네. 거의 뭐 40% 차이죠. 가격이. 단돈 10만 원이 아닌데. 단돈 10만 원이라고 할 뻔했네. 아니지. 아이패드 싼 애플 펜슬 기준으로 하면 거의 70% 차이예요, 가격이.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 이러나 저러나. 19만 5천
이렇게 하면 아이패드만 1799니까 그러면 거의 190만 5천 원인가? 그러네요. 뭐가 빠졌지? 아닌데? 아니 190만 5천 원 정도. 아 용량을 포기하셨다 그랬죠? 전 256만 해도 돼가지고. 예. 그리고 뭐 들리는 말로는 이게 워낙에 얇으니까 조금 이번에는 케이스를 좀 두께감 있는 걸로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그 옛날에 어디 거를 딴 데를 ESL 걸 썼었나? 아이패드 미니? ESL 걸 쓰다가 결국은 그냥 정품 씁니다. 정품 폴리오 쓰게 됐어요, 결국은. 그냥 그게 제일 저 폴리오가 좋은데 이번엔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나와요. 죽어서 나오나요? 나와요? 심지어 기능이 추가됐어요. 이번에 각도가 조정이 된답니다. 원래는 폴리오가 각도가 고정이 되는데 이번 버전에는 각도를 조정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걸리는 거를 4단계로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 내가 폴리오래. 그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 키보드요? 그건 없어졌죠. 예, 그건 단종됐죠. 예. 그건 이제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예.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매직 키보드의 단점은 사실은, 얘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날은, 내가 노트북 모드가 필요하다. 뭐, 그냥 밖에서 진짜 기사를 쓰든지 뭐 하면서 일을 할 거다. 그러면은, 이날은 매직 키보드를 챙겨가고, 딴 날에는, 나 오늘 뭐 키보드를 칠 일은 없지만 그냥 아이패드를 들고 가긴 해야겠어. 이러면은 그냥 이 스마트 폴리오로 바꿔서 장착하고 이런 게 필요하긴 하죠. 근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가 단종된 게 그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요. 마우스가 안 되는 게 아이패드에서는 마우스가 아니야. 그래도 은근히 불편합니다. 지금 이제 요즘은 저 아이패드 미니로 이제 기사 쓰는 거를 이따금씩 하는데 저 맥북 들고 가기 귀찮은 날에는 이거 갑자기 이거 쓰다가 위에 터치하고 하는 게 윈도우 터치 노트북 쓰시는 분들은 이게 뭐가 불편해 하시겠지만 안 하던 사람이 이걸 하려니까 진짜 불편해요. 좀 그런 게 좀 있어. 예, 그래서 저는 트랙패드가 있으면 좋을 것 그래도 같은 물론 이제 가격이 사악해지고 무거워지고 그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에 비해서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매직 키보드가 그래도 그런 면에서 그래도 꽤 발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전 생각은 들기는 해요. 네. 그래서 가격이 190만 원 나오셨다고요? 나랑 사실 195만 원? 용량 빼고는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저 애플 펜슬은 프로로 하셨다고 8만 원 차이? 거기서. 그리고 용량에서 한 30만 원 차이 났던 게 이제 거기서 8만 원으로 좁혀진 거니까. 티덤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일단 크기를 13인치로 가고요. 하긴 이분은 크게 보셔야 되는구나. 근데 요즘도 하세요? 그거? 부업이라고 해야 되나? 부업은 근데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메인 일 하실 때도 그래도 좀 감수나 이런 거 메인 일 할 때도 이제 필요하니까 그때 많이 써서 사실 13인치도 작은 편이기는 한데 굳이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일단 색상은 스페이스 블랙으로 하고 용량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12.9인치의 1테라거든요. 근데 1테라까지 다 안 차가지고 통 크게 512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이거 살 때 M1 살 때 그때 왜 아이패드 멀쩡히 쓰던 거 안 켜지고 그래갖고 좀 약간 레이지 바이였나요? 레이지 퍼체스였나요? 거의 그랬죠. 보복 구매 이래야 되는데 네가 멈춰 감히 이러면서 근데 감히 새 거가 나와 이러면서 이제 샀죠.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512 하고 512를 했기 때문에 나노 텍스처는 고르지 못하고 까비. 그래서 스탠다드 글라스로 하고 셀룰러 걸고요. 셀룰러. 펜슬 여기는 프로가 안 뜨네요. 근데 일단은 왜냐면 프로가 아직 그걸 안 받았기 때문에 인증을 아직 못 받아. 전파 인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예 안 들어왔습니다. 대충 USB 고르고 8만 원 올리면 됩니다. 대충 8만 원 추가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8만 원 추가한다고 하면 프로를 살 것 같고요. 부상 판매는 얘를 사가면은 하고 말면 말고. M1 정도면 꽤 괜찮게 줄 거예요. 그래도 한 50은 주지 않을까? 5, 60은 줄걸요? 진짜? 괜찮게 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도 그 보상 판매를 계산 안 하고 계산했을 때 270만 8천 원이니까 8만 원 더하면 280만 원 나오네요. 279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 뭐지? 쉽지 않네. 12.9를 셀룰러를 제가 팔려고 네. 알아보니까 한 돈백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당근 이런 데서. 아 그렇죠. 당근으로 팔면은 더 그게 좀 있죠. 예. 예, 256 셀룰러 12.9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돈백은 받을 수 있으니까 고상으로 해도 한 60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뭐 저희 그 디스코드에도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설사 프로를 산다고 해도 미니를 처분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미니는 또 미니만의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미니를 따로 뭔가 처분을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보상 판매든 아니면 뭐 중고 처분이든 뭐 안 할 것 같고 약간 이거는 저희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사실 블루님이 일찍 가셔야 돼서 좀 순서가 꼬이는 바람에 뭐 이게 순서가 좀 꼬이긴 했는데 저는 이제 좀 아이패드 프로랑 좀 약간의 그 히스토리가 좀 있거든요. 뭐 이거는 그래서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이번 이벤트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아이패드 에어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아이패드 에어도 같이 나왔는데 여기는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일단은 13인 뭐 이건 좀 클 수 있겠다. 13인치 모델이 추가가 됐고요. 에어가. 그래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 티덤님 같은 경우는 이 에어도 괜찮지 않나? 13인치가 있으니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지금 13인치 추가돼가지고 사실 뭐 프로를 사실 필요가 없을 프로를 수도 살 필요는 없죠. 사실 지금 뭐 이걸로 제가 영상 편집을 할 것도 아니고 못할 것 같지도 않고 뭐 저도 사실은 굳이 프로를 살 필요 없지만 저는 저 텐덤 올레드가 저는 가볍다길래 이번에 에어보다 프로가 가볍습니다. 예, 뭐 그거는 그 네이밍 문제는데 뭐 예상된 수준이니까요. 사실 뭐 이제 와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물론 저 아이패드는 궁극의 넷플릭스 머신이잖아요. 뭐 넷플릭스 유튜브든 사실은 제가 맥북에서는 사실 저는 XDR 디스플레이가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저는 집에서는 노트북 화면을 닫아놓고 쓰거든요. 그냥 모니터 연결해서 쓰니까. 그래서 사실 디스플레이가 생각보다 쓰이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밖에 나가면 뭐 그래 쓸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사실 일을 하러 나가니까 사실 뭐 거기서 그렇게 넷플릭스 감상하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근데 사실 아이패드의 주 용도 중 하나가 사실은 그거든. 뭐 사실 유튜브든 뭐든 이제 영상 시청하는 것도 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뭐 저는 영상 편집자는 아니지만 텐덤 올레드가 그런 면에서는 꽤 쓸모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는 뭐 사실 굳이 프로를 살 필요가 없음에도 만약에 살 수 있다면 프로를 사는 건데 뭐 하여튼 텐덤님은 사실 저와 비슷한 이유가 아니라면 사실 에어를 사셔도 무방하죠. 저도 사실 그렇고요. 뭐 하여튼 그러고 요번에도 색이 좀 칙칙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블루 퍼플 스타라이트 스페이스 그레이 좀 칙칙한 색으로 나왔고 뭐 아이패드 프로랑 똑같이 전면 카메라가 가로로 바뀌어서 얘도 아까 똑같이 애플 펜슬 프로하고만 호환이 되고요. 그다음에 원래 USB랑. 아이패드 에어 USB-C랑 예, USB-C랑, 예, 그렇죠. USB-C랑 그렇게 두 개고요. 그 다음에 M2, M1과, 옛날 이제 아이패드 에어는 M1이었는데 얘는 M2로 올라갔고요. 여기서도, 물론 원하면 M3를 넣을 수 있었겠지만, 아까 이제 블루님이 말씀하신, 뭐, 공정의 거시기와, 그 다음에, 뭐, 끈 나누기도 좀 어느 정도 고려사항이 있었겠죠. 뭐, 이런 이유로 M2를 쓰게 되고요. 뭐 M1 대비 최대 50% 더 빠르고 그 이전 에어가 썼던 A14 대비로는 최대 3배 더 빠르고요. 뭐 등등등등. 그리고 매직 키보드는 기존 거 그대로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전 세대 아이패드 프로랑 이제 에어용을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SSD가 이제 옛날에 64기가라는 참 애매한 용량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128기가부터 시작을 해서 최대 1테라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고 가격은 이제 미국에서는 동결이 됐고요. 이제 $599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서 그때가 가격을 엄청 올렸다가 좀 약간 떨어졌어요. 이제 원래 92만 9천 원인가 그랬는데 이번에 89만 9천 원으로 3만 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3인치는 119만 9천 원부터고요. 그러면은 누구야? 티덤님 한번 에어로 맞춰보시죠. 에어는 얼마 나오나? 아까 얼마였죠? 280만 원? 그쵸, 280만 원 나왔었는데 잠시만요. 네. 오, 무섭네. A few moments later. 일단 13인치 모델로 하면은 기본 120에서 시작을 하네요. 네, 그다음에 128. 식당은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는 이번에 256부터 시작합니다. 그거 있었고요. 네. 원래 128기가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아이패드 프로는. 그래서 그것도 변화란 변화입니다. 스페이스 그레이,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512기가니까 164만 원 9천 원이 됐고요. 셀룰러를 찍는 순간 187만 9천 원이 됐고요. 170. 그래도 110만 원씩이나 빠지네. 애플 펜슬 프로를 하면은 208만 원이 되네요. 그래도 80만 원이나 빠지네요. 네, 매직 키보드는 패스. 네, 그렇게 해서 최종 208만 원 되겠네요. 저도 한번 에어를 넣어봤는데 잠깐만, 왜 해서 애플 펜슬 추가하고 이거 매직 키보드 추가할 수 있구나. 여기서는 여기 똑같은 거라서 그다음에 검색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리아리아라 하면은 169만 8천 원입니다. 나는 한 100만 원 싸지네. 참 텐덤 올레드와 M4의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다, 여러분. 진짜로. 근데 이게 텐덤 올레드가 진짜 비싸긴 하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기사 쓴다고 좀 알아봤는데 패널 하나당 11인치 패널 하나당 품 단가가 최소 35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200달러 후반대래요. 패널 하나가. 그게 소비자가로 반영되는 게 뭐 2배라고 가정하면 70만 원이죠, 그것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럼 에어랑 가격 차이를 생각하면 거의 진짜 그거랑 M4의 메모빌 M4에서 차이에서 오는 진짜 그 비용인 것 같아요, 거의. 진짜로. 이제 제가 트위터에서 팔로우하는 그 디스플레이 분석 애널리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말에 따르면은 M4랑 이 텐덤 올레드 패널 가격 등을 생각을 하면은 요번에 되게 싸게 나온 거다. 이것보다 더 비쌀 줄 알았다, 아이패드가.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선방한 거다, 가격이. 그러니까 다들 비싸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선방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 와중에 또 하나의 또 작은 업데이트가 있는데 바로 10세대 아이패드가 가격이 인하를 했어요. 원래 거의 60만 원 넘었었나? 가격이 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은 54만 9천 원으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맞지? 52만 9천 원으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가격이 이제 좀 더 가격이 말이 된다라고 싶은 약간 그런 가격대로 내려온 것 같아요. 처음에 가격이 너무 셌어서. 그리고 또 다른 업데이트로는 9세대 아이패드가 드디어 단종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함께 아이패드에서 드디어 홈 버튼이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헤드폰 잭도 사라졌고요. 라이트닝도 없어졌습니다. 다 USB-C예요 이제. 그래서 사실 홈 버튼은 아이폰에서도 아직 안 사라졌는데 아직도 SE를 팔고 있어서 대단하죠. 아이폰에서도 못한 걸 아이패드에서 해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플이 아이패드에서 진짜 때려박는다니까요. 특히 아이패드 프로 보면은 진짜 이게 맥에 들어가는 거 이상으로 되게 때려박는 게 있어요. 그 기술들을.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 아이패드 사람들이 맨날 아이패드 비싸다 얘기하잖아요. 아이패드 가격 이번에 프로도 가격이 이거 미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맨날 이제 맥북이랑 비교하고 갤럭시 탭이랑 비교하고 갤럭시 탭은 사실 근데 디스플레이가 한참 뒤떨어지는 기술이라서 그거는 그리고 갤럭시 북하고도 비교하고 그쪽도 사실 디스플레이 기술이 한참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논외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이패드가 사실 비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최신 기술을 다 때려박는데 어떻게 안 비쌀 수가 있냐. 제 생각은 그런데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죠. 사실
사람들이 이제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아이패드로 뭘 하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왜냐하면은 뭐 물론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막 유튜브에서 좀 이제 브이로그 이제 간단하게 편집해서 올리는 사람 이제 브이로거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아이패드에서 편집해요. 이제 아이폰에서 찍어서 이제 사진 이제 아이클라우드 통해서 이제 아이패드로 이제 그게 들어가면은 그냥 거기서 이제 아이패드 뭐 파이널 컷 프로를 쓰시던 아니면 하다못해 아이무비를 쓰던 뭐 해갖고 보통 루마 퓨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루마 퓨전도 인기가 많구나. 그리고 뭐 하다못해 다빈치 리졸브도 있긴 한데 다빈치 리졸브는 사실 그런 좀 캐주얼 브이로그들이 쓰기엔 좀 앱이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안 써봐서 잘 모르거든요. 어렵죠. 그리고 튜토리얼도 많이 없고 아이패드용 다빈치 리졸브는 그런 컷 편집에 적합하지 좀 애매해요. 쓰기가 애매해요. 그냥 그 컬러 그레이딩하고 뭐 이런 거 용이죠, 사실. 하여튼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예. 사실 그래서 그냥 아이패드로 다 편집하고 아이패드에서 그냥 바로 유튜브로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튜버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장비에 뭐 미쳤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장비에 진심인 저 유튜버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어차피 내 폰으로 그냥 아이폰이는 뭐 다른 스마트폰을 편집하고 그냥 아이패드 그거 옮겨와서 그냥 아이패드에서 편집하고 올리면 사실 그 스마트폰에서 찍은 영상 사실 아이패드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 뭐 M4인데 하다못해 아이패드 에어도 M2고 이러니까는 솔직히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다. 일단은 1번 아이패드 OS가 기반이 iOS이기 때문에 가상 메모리 기능 추가되고 가상 메모리도 기능이라고 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가상 메모리 추가되고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아이패드의 그런 이제 전반적인 성능 관리 시스템의 이제 우선순위가 결국은 여전히 좀 배터리 보존, 전력 소모 감소 이런 거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이널 컷으로 편집을 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내보내야 돼. 내보내는데 밖으로 나가면은 내보내는 게 멈춰져. 너무 전력을 많이 쓴다고 시스템이 그거를 셧다운 해버렸거든. 약간 이런 문제가 계속 되는 것도 사실은 좀 저는 좋진 않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애플이 앱스토어로 이 플랫폼을 통제하는 것 자체도 이제 개발자들이 뭔가 좀 새로운 거를 만들고 싶을 때마다 방해가 되는 거죠. 애플이 이거 너 정책에서 반하는 거야. 안 돼. 뭐 API 이상한 거 써서 안 돼. 뭐 이러면은 약간 좀 그런 면에서 좀 자꾸 애플이 그 아이패드 사실 하드웨어는 예전부터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서 좀 많이 깎아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아이패드의 그 잠재력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특히 요번에 이제 에뮬레이터 이제 허가가 나면서 이제 약간 요번에 오늘 보니까 이제 저 플레이스테이션용 에뮬레이터 PS1용 에뮬레이터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이제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로.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새로운 용도라면 용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애플이 이렇게 정책을 조금씩 완화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완화를 해줘야 된다. 아이패드가 진정 사실 뭐 아이폰에서는 사실 뭐 사이드 로딩 안 되고 이런 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좀 통제된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 아이패드는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번 WWDC에 뭐 AI 이런 거보다도 아이패드를 좀 이제 이번에 이제 신형 아이패드 프로를 발표를 하면서 약간 이게 약간 이 아이패드의 스토리의 파트 1이라면 WWDC에선 과연 파트 2를 제대로 보여줄지가 저는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이제 지금은 아이패드 미니를 쓰지만 그 전에는 아이패드 프로를 썼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는 인텔 맥북이 정말 배터리가 그지 같았기 때문에 진짜 어디서든 노트북을 펴고 일한다를 못했어요. 왜냐면 배터리가 진짜 심하면 2시간이면 끝나서 그래서 진짜로 막 콘센트 무조건 있어야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아이패드는 그런 거에서는 많이 자유롭죠. 애플 실리콘이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 프로를 썼었는데 결국 이게 뭐 애플 실리콘 맥이 나오면서 좀 그게 좀 그거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아이패드 OS가 아직 좀 제한점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사실 뭐 아이패드에서 뭐 일이라고 하는 거라면은 뭐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팟캐스트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진 보정하거나 뭐 라이트룸으로 그래서 그런 거 있었는데 사실
글 쓰는 거랑 사진 보정은 어떻게 됐는데 이제 얘가 문제였죠. 팟캐스트. 그 당시에는 로직 프로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로직 프로가 생겼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이패드 프로를 리뷰를 할 수 있다면 과연 이제 제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게 과연 얘로 내가 쿠도캐스트를 다 편집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오디오 선처리 같은 거는 이제 맥으로 해야 되지만 그거가 완료된 상황에서 그냥 로직 프로로 다 이거를 불러온다면 과연 내가 이걸로 편집을 끝까지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저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좀 티저님은 좀 어떤 거 같아요? 아이패드를 지금도 좀 사실 일하는데도 많이 쓰시는 거죠, 사실? 네. 사실 예전에 이제 M1 달고 나왔을 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아이패드에 맥이랑 같이 쓸 것이다. 뭐 사이드카도 있고 뭐. 네, 그쵸. 뭐 네. 사이드카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맥용 앱이 돌아간다거나 뭐 그럴 것이다. 아니면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마우스 지원하는 거 그 정도랑 그 스테이지? 매니저? 네, 스테이지 매니징 말고는 그렇게 딱히 좋아졌다라고 보기에는 되게 애매한 거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M1으로 나온 뭐 M 시리즈로 나온 뭐 맥이나 맥미니나 맥북이나 사실 성능 좋다고 사람들이 다 평가 좋게 하는데 아이패드는 그렇게까지는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아이패드 전용으로 새로 OS가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조금 더 오히려 이쪽에서는 지금 저거였잖아요. 원래 맥북을 대체할 수도 있는 제품이었잖아요. 뭐 애플에서도 그걸 되게 푸시를 했었죠. 네. What is a computer부터 시작을 해서 당신의 다음 컴퓨터는 컴퓨터가 아니다. 네. 그거를 바랬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일단 OS를 사람들이 더 접근하기 편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맞죠? 네. 자, 땅콩이님은 좀 어떠신가요? 맞아요. 그 아이패드 OS를 좀 정말 컴퓨터처럼 쓰게 만들려면 물론 기술적으로 컴퓨터긴 하지만 좀 더 애플이 API 같은 것도 풀어주기는 해야 돼요. 지금 떠오른 예시가 예전에 줌이었는데 코로나 때 줌이 API 안 열어줘가지고 아이패드 쪽에서는 제대로 구현 안 되고 그게 한참 갔었죠. 그래가지고 애플이 프라이빗 API 하나 열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때 뭐 줌에서 그게 문제가 됐었던가 그럴 거예요. 백그라운드로 줌이 빠져버리면 카메라가 꺼지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오케이. 뭔지 알겠다. 그죠? 그거를 이제 백그라운드에 갔어도 카메라로 이제 내 회의에서 카메라가 꺼지지 않게 하려면은 그 당시에 프라이빗 API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아마 해결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API 하나하나 열 게 아니라 좀 프라이빗 API는 최대한 줄이고 웬만한 기능 다 열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지금도 많은 조금 열어주면 열어줄수록 다양한 프로 앱들이 나오고 있고 좀 전향적으로 열어야 되지 않나? 사실 프라이빗 API 그런 게 등장하는 게 그런 것도 사실 뭐 그런 거 있는 거는 그렇다 쳐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애플이 막 앱스토어에 뭐 정책이랍시고 다 막으니까 사실은. 그게 좀 맞아요. 네. 그게 사실 결국 돌고 도는 거는 뭐 물론 아이패드 OS 자체에 이제 시스템 설계도 있지만 애플이 그냥 그 앱스토어의 그 정책이랍시고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다 막고 있는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그거를 좀 풀어주면 좋으련만 네, 애플은 지금 약간 좀 이쪽 반대로 지금 갈 때까지 간 느낌이라 여태 이제 뭐 유럽 뭐 DMA 한 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 법무부랑 붙고 있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끝까지 나는 이 서비스 매출을 이제 사수를 해야겠다라면서 끝까지 가려는 그런 느낌이라 물론 DMA 덕분에 뭐 좀 게임 에뮬레이터 열려서 그거 덕에 좀 새로운 그것도 좀 열리긴 했습니다만 네,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하여튼 그렇고요. 아마 할 얘기 다 한 것 같죠? 아마도? 그 문제도 있었는데요. 광고 말 많았던.
그거 어떻게 좀, 이게 사실 아까 그 크리에이터이신 블루님께 여쭤봤어야 되는데, 표현의 하나의 표현 방법이라고 이해는 되는데, 전 이거 보는 순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이 시대에는 누군가는 좀 문제 삼겠다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예. 아니,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다들 물화일체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누구는, 저거 LG 베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LG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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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사실, 그거는 해가 가면 갈수록, 정말 중립적으로 광고를 만든다는 게 참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좀, 과감한 광고긴 했어요. 좀 애플이, 최근 그런,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아마 이제 좀 아이패드, 그러니까 애플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를 정말 사랑한다니까? 되게 약간, 제일 아끼는 자식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제일 이제 좀 과감한 광고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좀 약간 역효과가 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걔는. 일단은 그리고, 저희 당장 한 달 뒤에, WWDC 있죠. 저희가 이제 그때 되면, 블루님도 모시고, 그 다음에 저희, WWDC 때 늘 나와주시는 김정님도 한번 모셔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정님이랑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그럼 또 WWDC 때 또 그놈의 AI 기능을 뭘 어떻게 하려는지 한번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랑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kudo.me/캐스트/209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209회랑 210회를 지금 벌써 녹음을 했는데, 제가 좀 요즘 바빠갖고 편집이 좀 많이 뒤져지는 바람에 얘를 먼저 내보내고, 제가 그 방송에서 209라고 했을 텐데, 그럼 이제 그건 210이 되고 211이 될 겁니다. 하여튼 얘를 먼저 내보내는 거를 목표로 하고, 네, 209로 들어오시면은 오늘 다뤘던 내용 또 정리를 해놓으니까, 아마 제가 쓴 기사랑 그다음에 블루님 영상이 이렇게 거기에 링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또 이 날씨 완전 진짜 어느 날은 더웠다, 어느 날은 추웠다, 어느 날은 또 비 엄청 왔다, 이런 날씨 잘 헤쳐나가실 바라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뵐게요. 아이패드, 셋이서 아이패드 그거 맞췄을 때 설마 티타늄이 가장 비싸게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네요. 일단 크기가 제일 프로답게 쓰는 분 아닌가? 그런 나올 만했지. 그치. 사실 요번에 드디어 저희 집에 이제 서버라면 서버인 맥미니를 요번에 드디어 바꿀 거기 때문에 최소 M2로 바꿔야지, 진짜. M1이나 M2로. 이거 진짜 인텔 이거 너무 힘들어요. 뭐만 하면 다 병목이야. 그리고 걔를 하면은 아마 좀 아이패드 쓰는 거에도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진짜로 맥이 필요한 상황이다 밖에 있는데, 이러면은 그냥 원격 데스크톱으로 들어가서, 약간 이거는 사실 근데 이건 좀 약간 치트이긴 해. 아이패드를 쓰는 게 아니니까. 좀 치트이긴 한데, 예, 하여튼,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뿅뿅. 뿅뿅. 하여튼 오늘은 빠르게 마무리하. 오늘 진짜 쳤네, 진짜. 오늘 거. 예. 그러면 내일 퇴근하면 수요일 논다. 그러네. 저는 감각이 없습니다. 아니, 저 아는 분 중에 손금 봐주시는 분 중에서 손금 봤는데, 뭔가 일이 많아질 손금이라는데 대체 언제 일이 많아질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도 충분히 일이 많긴 해. 돈이 되는 일이 아닌 또 다른 문제긴 한데,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